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썰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하게 사연 채널을 듣게 되었어요. 심심해서 재밌는 걸 찾다가 썰맘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푹 빠져 매일같이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연 채널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제 사연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실 제 성격이 주변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같이 사연 듣는 분들에겐 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만나 얼굴 보는 지인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부담 없이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아주 엄청난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일생일 때의 선택이었던 만큼 제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우선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요. 저는 태어나서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손에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왜 다른 친구들 다 있는 아빠가 나에게만 없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물어봐도 엄마는 제대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아빠란 사람과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엄마는 제가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고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되니 엄마의 지난 사연이 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빠 없다는 이유로 기죽지 않도록 저를 부족함 없이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공부였죠. 나중에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법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대에 간 것도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 돕는 일을 하길 바라셨거든요. 우리 나영이 법대 진학했으니 이제 뭐 할 거야? 계획은 세웠어? 글쎄, 아직 생각한 건 없는데. 왜? 엄마 뭐 원하는 거 있어? 엄마가 원하는 거 있다면 들어주게? 당연하지. 내가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엄마 껌딱지잖아. 우리 어머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든 다 하죠. 나 나중에 뭐 할까? 검사? 판사? 아니면 변호사? 엄마는 뭐든 다 좋아. 너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뭐든 다 좋다고? 하나만 콕 집어서 말해봐. 딸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 없어? 너 똑똑하고 의지도 강한 아이니 뭐든 해낼 거고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런 건 걱정 안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신 엄마는 우리 딸이 힘든 사람 도울 줄 알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도 조건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것 말곤 바라는 거 없어. 그거야 당연하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속을 보라고 가르쳐준 거 내가 기억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 가르침 제가 잘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큰 욕심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딸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고 남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엄마의 그런 가르침이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항상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대학 가서도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살 위의 선배를 알게 됐어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가까워지게 됐죠. 그렇게 그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고 첫사랑이었던 만큼 그 사람에게 푹 빠졌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 같았거든요. 봉사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와 데이트를 하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데 종업원 실수로 음식이 그 사람 옷에 튄 거예요. 종업원이 사과하고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데이트를 하러 가려는데 그 사람이 식당에 뭘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며 식당으로 뒤따라 내려갔다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네요. 제 남자친구가 아까 실수한 그 직원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아냐고 하면서요. 직원이 죄송하다고 사과해도 듣지도 않고 돈으로 물어내라며 난동을 부리는 걸 보는데 그 순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 오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놓고 온 거 있다더니 이러려고 그런 거야?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아깐 괜찮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직원 뺨까지 때리고 오빠 정말 실망이다. 그 사람은 제가 등장할 건 예상 못했는지 엄청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나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엔 진짜 괜찮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너 몰라서 그래. 이 옷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탁비도 안 주는 게 괘씸해서 그랬어.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몇백만 원짜리 옷 망가졌는데 기분이 좋겠어? 그래. 소중한 옷 망가졌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사람 뺨을 때려? 난 그건 이해 못해. 그리고 맘에 안 들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뭐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해? 그거야. 너 이럴 줄 알고 그런 거지. 야, 네 앞에서 어떻게 저 직원한테 화를 내냐? 그리고 내가 뭐 죄졌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옷 망친 건 저 직원인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변명을 해야 돼? 잘못한 게 없어? 직원 뺨 때리고 가게 가서 행패 부린 게 잘못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충격이야. 오빠,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뭐야? 그렇게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래, 이제 알겠다. 이게 오빠 본 모습인 거지. 정말 실망이다. 오빠 본 모습이 이런 걸 알았으니 나 오빠 더는 못 만나겠어.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고 제 첫사랑이었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본 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식당 직원이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모든 애정이 식었죠. 첫사랑과 헤어지고 그 다음부턴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몇 년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고 참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뭐 일이 워낙 바빠 연애를 못했던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기도 했어요. 또 지난번처럼 남자친구의 두 얼굴에 충격을 받는 게 두려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래도 연애나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퇴근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양아치가 길거리에서 나물 파는 할머님께 시비를 걸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넌 뭐야? 너 이 할머니 알아? 그런 거 아니면 끼어들지 말고 아가씨 갈 길 가. 그쪽이 아무 잘못 없는 할머니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길을 가요? 하는 짓 보니까 할머니 돈 뺏으려는 모양인데 양심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남을 파시는 할머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요. 그러지 말고 어디 공사장 같은 데라도 나가서 돈을 버세요. 몸 건강해 보이는데 직접 몸을 써서 돈을 버셔야죠. 야, 어린 년이 날 우습게 보고 어디서 숨개질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지? 너 한 대 맞고 싶어. 여기서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래요? 행태 부리지 말고 이만 가세요. 이 년이 아까부터 자꾸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 진짜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남자는 커다란 덩치로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한 대 칠 기세로 달려드는데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거구의 남자가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위협을 하니 당연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요. 이대로 꼼짝없이 맞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어떤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시죠. 심약한 여자들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넌 또 뭐야?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그 양아치가 남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남자는 가뿐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행패 부리던 양아치를 경찰서에 보내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저는 저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깐 정말 감사했어요. 저 대신 나서주셔서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죠? 그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정말 용감하시네요. 그런 상황에 나서기 쉽지 않은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나서야 하잖아요. 제가 안 나섰다면 그 할머님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와, 진짜 멋있으세요. 남자도 그 상황에서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또 그쪽 분이 저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멋있고 용기 있는 일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쑥스러운데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어 보이는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반한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본 순간 저랑 같은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날 처음으로 맥주 한 잔을 하며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랑 동갑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검사라는 제 직업이 정말 멋있다고 해줬고 또 결혼 적령기인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돌아오지 않았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자궁 내막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또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저랑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 제가 암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죠. 규민 씨, 우리 더 만나는 것보다 서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우리. 그 사람은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꼭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아팠어? 그리고 아이 못 낳을지도 모르니까 헤어지자는 게 맞아? 어,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못 가는 건 아니래. 그렇지만 힘들 수도 있지 않겠어? 자기나 나나 아이 갖고 싶은 사람들인데 만약 우리 사이에서 아기가 안 생겨봐. 그럼 규민 씨, 나를 원망하게 될걸. 그러다 우리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 생기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자기야, 난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나도 자기만큼이나 우리 닮은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더 중요하지 아기가 더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닮은 애도 원하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나영이 네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면 난 싫어. 난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주민 씨,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 나영아, 더 생각해도 내 결정은 똑같아.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전부인 건 아니잖아. 난 네가 더 중요해.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들이 결혼해서 오붓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치료 잘 받으면 아이 가질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자고. 그럼 헤어지자는 말 취소하는 거다. 알았지? 그 사람의 설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 사람의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고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죠. 암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초기에 발견한 건데도 받을 치료도 많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치는 순간도 많았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손을 잡아준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치료를 받는 내내 제 곁을 지켜줬고 제가 약해질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아줬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힘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네요. 몸이 회복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는데 또 저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얼마나 꿈 같겠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은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임신 맞아? 우리 아기 가진 거야? 임신 맞대. 지민 씨,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야. 나영아, 나 꿈꾸는 것 같아. 임신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인데. 믿어지질 않아. 너무 행복하다. 나도. 나 임신 문제로 실망하기 싫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거든. 근데 우리한테 아기가 찾아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 당연히 기적이지. 자기야,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아, 이제 이만해도 되겠다.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실은 자기 치료 다 받고 언제 프로포즈하면 좋을지 나 그 타이밍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을 것 같아. 나영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앞으로 너랑 우리 아기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이야? 정말 나랑 우리 아기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럼 자기 나 못 믿어?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았죠.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사람을 집에 데려가자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 안 한 딸이 암에 걸렸으니 엄마가 걱정이 크셨거든요. 근데 결혼은 물론이고 아기까지 가졌단 말에 한시름 났다며 누이시우를 불키셨습니다. 또 제가 결혼할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받아준 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저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 옆을 지켜준 것도 우리 집 가정사를 다 알면서도 받아준 것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내 짝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인성까지 완벽한 사람을 만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죠.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그 사람 집에 가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나 아팠던 얘기까지 전부 다요. 그럼에도 조금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솔직히 예비 며느리가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거기다 몸이 아프기까지 했으니 그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의치 않으셨고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점이 참 감사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 가는 날 성의를 보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 가는 거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가기 전날 선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한우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한우를 사가기 위해 식품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쳐다보니 한 6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장소에서 저렇게 쥐잡듯 혼내나 싶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임신한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너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너 보고 이거 사랬니? 내가 로즈마리 사라고 몇 번을 말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담다 보니까 깜빡했나 봐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앞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 보고 고르는 것도 못해? 혹시 너 한글도 못 읽니? 어떻게 머리까지 나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단 말도 지겨워. 안 죄송하게 좀 잘하는 방법은 없어? 아유, 속 터져. 저딴 것도 내가 며느리라고 들여서 스트레스나 받고 있고. 내 팔자 정말 왜 이러니? 하루빨리 둘째 며느리 들어와서 속 터지는 네 얼굴 좀 안 보고 살고 싶다. 아니, 우리 집 며느리 된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못 따라와? 그저 처먹을 줄만 알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어영 무식해가지고는.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쥐잡듯 했어요.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개의치 않고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순간 그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얼른 고개를 피했죠. 진짜 저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예비시댁 선물 사는데 집중했어요. 선물을 구입한 뒤 주차장에 왔는데 앞에 아까 봤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뭐가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만삭인 며느리를 향해 씩씩대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를 차에 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 같은 거랑 한차 타고 가기 싫다며 장본짐은 며느리 손에 다 쥐어주고 본인만 차에 오르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만삭 며느리한테 짐을 다 넘기고 차를 몰고 사라지는데 보는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 며느리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어쩔 줄 몰라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걸 보는데 그 여자가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어요. 저 짐 무거우시죠? 괜찮으시면 제가 집 근처까지 태워드릴게요. 제 차 타고 같이 가세요. 어머, 아니에요. 저 여기서 버스 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도 돼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차 타고 가세요. 이 짐 들고 버스 타러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택시도 잘 안 잡힐 시간 같은데요. 보니까 임신하신 것 같은데 이 짐을 들고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여자는 조금 망설이다 고맙다면서 제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박받던 며느리를 제 차에 태워주게 됐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분을 보니 아무래도 아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죠. 저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사실 아까부터 다 보게 됐거든요. 시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구박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 보셨구나. 부끄럽네요. 사실은 어머님이 절 맘에 안 들어 하세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여서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해요. 거기다가 손주까지 임신하고 있는 며느리를. 남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부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워낙 강하시니 시댁에선 별말 못하죠. 그래도 둘이 있을 때는 잘해줘요. 또 어머님도 항상 구박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해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여자는 멋쩍은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멋쩍은 듯 웃으면서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행복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여자가 나보다 한 살 위라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얘기,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 등등이요. 어느새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짧은 만남을 마무리했어요. 그 여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진짜 요즘 세상에도 며느리 구박하는 그런 시모가 있나 해서 더 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제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뵙는 날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실지 기대도 됐죠. 사실 그 전부터 제 남자친구에게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님 되실 분은 형편이 힘든 애들도 후원하시고 교양 있는 분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비시댁까지 남자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분명 우리 엄마가 널 좋아할 거라며 제 긴장을 풀어줬어요. 자기야, 많이 긴장돼?
그래도 마음 편하게 먹어. 우리 식구들 다 너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검사님이 뭘 그렇게 긴장해. 그냥 다 편하게 대하면 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시댁 식구들이신데. 근데 이상하게 긴장되는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해. 특히 어머님 말이야. 자기한테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실제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 기품 있고 우아하실 것 같아. 우리 엄마? 그치. 인품도 좋으시고 사람들 다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야. 자기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렇게 기대감해가지고 예비실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니 낯이 익은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제가 그 여자를 내려준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이런 우연도 있네 싶어서 신기했죠.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 예비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 나온 가족들의 얼굴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시모와 며느리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남자친구의 엄마와 형수님이었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만남에 제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 며느리, 그러니까 예비 형님도 민망했는지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찝찝한 기분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놀라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고아인 예비 형님은 주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족들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제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웃어 보이는데 진짜 어제 내가 본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름이 나영이라고 했죠. 반가워요. 우리 규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식구들이 나영 씨 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집 식구들 처음 본 소감이 어때요? 네? 아, 네. 다들 좋으신 분들 같으세요. 저도 김인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고. 아, 뭘요. 그냥 고아원에 있는 애들 좀 돕는 건데 뭘. 그나저나 나는 나영 씨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다. 나랑 모녀처럼 또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딸이 없어서 며느리 보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 그냥 여기도 내 친정이라 생각해.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살 거야 아마. 예비 시모가 그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다. 순간 닭살이 확 올라오더군요. 진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뿌리칠 뻔했잖아요. 어제 내가 본 게 있는데 제 앞에선 행동이 너무 다르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를 지경이었네요. 남자친구 가족들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계속 혼자서만 일을 하는 예비 형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삭인 배를 이끌고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기 형님, 그러시지 말고 여기 좀 앉으세요. 임신해서 몸도 힘드실 텐데 이쪽에 앉아서 좀 쉬었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형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나영 씨? 아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할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직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괜히 형님이라고 제 동정해주거나 잘해줄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쟤는 우리 둘째 며느리랑 아주 다른 사람이야. 그만큼 수준이 다르다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고아랑 우리나라 최고 법대 졸업한 검사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고아는 몸으로 때우는 거고 우리 검사 며느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다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순간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싹 정리됐습니다. 뭐가 본 모습인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라는 여자는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를 떠받들고 있는 거였어요. 고아인 자기 첫째 며느리는 무시하고요. 근데 형님을 무시하는 건 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비 남편까지도 시모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가 사람 좋고 착해서 그래. 자기야, 자기 성격 아는데 그렇다고 형수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게 저 사람이 할 일이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게 이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숨기고 있던 천박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달라서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모습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러니 더 신중해야 했죠. 이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다 식탁에 모여 밥을 먹는데 형님은 겸상도 못하고 싱크대 구석에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부르니 시모와 예비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고아랑 어떻게 겸상하냐면서 저를 붙잡는데 단박에 이 집 수준을 알았죠. 그때부터는 진짜 가시방석이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리가 복잡하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을 먹다가 기침을 좀 했는데 그걸 보고 시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영아, 왜 그래? 뭐 어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을 먹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그래? 그럼 이 국 때문이네. 어쩐지 내가 아까부터 이 국 맛이 맘에 안 든다 싶었어. 시모는 버럭 화를 내더니 국그릇에 집어던지며 냅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이거 국을 어떻게 끓인 거야? 내가 오늘 귀한 손님 오니까 신경 쓰라고 했어, 안 했어? 국 하나도 똑바로 못 끓이고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차릴게요. 제가 금방 다시 끓일게요. 야, 넌 어떻게 된 게 머리가 이렇게 나빠? 국 다시 끓이면 밥은 또 언제 먹어? 아니, 넌 대체 이 집안에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애미도 없어.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며느리 인사 오는 날 꼭 이래야겠어. 그때였습니다. 제 인내심에 한계가 왔죠. 수준 미단인 사람들 더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호간 그대로 제 앞에 놓인 국그릇을 던져버렸고 제 행동에 그 집 식구들 모두 놀라 바라보더니 예민한 편이 절 말렸어요. 자기야, 왜 그래? 국그릇 들다가 손 미끄러졌어? 손이 미끄러져. 아니, 나 아주 정상이야. 니네 가족들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국그릇 좀 던졌다 왜? 제가 나서자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너 미쳤니? 이게 어느 잔인지 몰라서 그래. 여긴 이 시댁이야. 내가 편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이러면 되겠어? 네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셨니? 정신 차리고 얼른 내 앞에 사과해. 사과요? 웃기고 있네. 그거 내가 왜 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이 쥐잡듯 잡는 첫째 며느리한테 사과할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더는 못 참겠네. 사실 어제 백화점 갔다가 그쪽이 본인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첫째 며느리는 고아라고 그 사람 많은 백화점에서 개무시하고 혼자 차 타고 가버리더니 둘째 며느리는 검사라니까 비위 맞춰주려는 거 보고 내가 구역질이 나서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아원 후원한다고 말이나 말지.
본인 며느리는 사람 대접도 안 해주면서 무슨 고아를 도와? 순간 심호 얼굴은 아예 사색이 됐습니다.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죠. 왜요? 나한테 정체 들킬 줄 몰랐죠? 세상 조양이는 적은 다 하더니 가식적인 척하는 게 딱 이 집 수준이네. 그때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가로막더니 발끈하더군요. 자기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집 수준?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 수준을 노네. 뭐 어제 우리 엄마랑 형수님 잠깐 본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나 본데. 너 지금 너무 예민해. 얼른 진정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사과해. 뚫리님이라고 말은 잘하네. 뭐가 매도야. 내가 네 집 수준 아주 정확히 맞는데. 그리고 말 잘했다. 사과. 사과는 니네 가족들이 형수님한테 해야지. 누가 누굴 보고 사과를 하래.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던 형님이 뛰쳐나오더니 자기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어제 일로 그러는 모양인데 나 괜찮아요.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런 분은 아니라고 잘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본 건 오해한 거예요. 아무래도 잘못 본 것 같은데 도련님 말대로 진정하고. 형님이 나서서 수습하려 하자 시몬은 갑자기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마, 큰애가 괜찮대잖아. 어제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런 일로 오해하면 어떡해?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네.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오늘 일은 다 덮고 넘어갈게. 결혼해서 흠잡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그 집안에 시집 간다고 했나요? 헛기고 있네. 내가 왜 이 집안 사람이야?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이랑은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이 결혼 파혼이야.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결정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집구석을 벗어나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 진짜 질리더라고요. 본인들이 왜 파혼당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괜찮은 남자라 믿었던 그 사람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검찰청에 찾아와 본인 엄마한테 사과하라며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다 모르는 척하고 결혼해 줄게. 알았어?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리고 나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너 나한테 파혼당한 거야. 잊었어? 이 기집애가 겁도 없네. 야, 그럼 너 지금 내 새끼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단 거야? 네 애 너처럼 애비 없이 키울 거냐고. 네 엄마 보고 자라서 이러는 거야. 검사가 어떻게 미혼모가 돼? 사퇴 파악을 좀 해. 야, 우리 집 가정사 듣고도 이해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이게 네 본성이지. 너 같은 아빠 될 바에야 그냥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나아. 너랑 결혼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꺼져. 본색 드러내는 그놈한테 화가 나서 빵개겨 보냈는데 다음엔 그 집 식구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란 여자는 검사 며느리 못 놓친다며 검찰청에 찾아와 진상 부리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매운맛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나중에는 양육권으로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걸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검사니까 법을 잘 알잖아요. 다시는 양육권에 대해 말도 못 붙이게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는 저 혼자 낳아 기르고 있어요. 물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모든 게 쉬웠던 건 아닙니다. 특히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는 딸은 엄마 팔자 닮는 거라면서 미혼모가 되려는 딸을 안쓰러워하셨죠. 그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누구보다 저와 제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답니다. 요즘 제 행복은 일과 제 소중한 아이예요.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이런 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집에 시집 갔다면 어땠을지 진짜 아찔해요. 그럼 그 집 사람들처럼 속물로 자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집구석에 시집가지 않고 제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선택이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저희 모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해 볼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